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68화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송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핫 감자, 뜨거운 포테이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어떻게 보셨나요? 예쁜 동화로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님들께서 오해할 수도 있으신데, 네. 저희가 제가 와기영 녹음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서 녹음을 해요. 근데 제가 모르고 녹음 버튼을 안 누르고 5분을 떠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을 다시 하시느라 지금 건조한 송치미님이 되신 거예요. 국물이 없어. 딴지가 되셨네. 걱정하지 마요. 내가 말 제일 많이 할 거니까. 수박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쁘고 흐뭇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현실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영우처럼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내용도 PC적인데 흥행까지 성공한 작품이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선례로 남긴 것 같아서 저는 기쁩니다. 저는 아무래도 장애 쪽에 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아니죠. 근데 동화긴 해요. 저런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본인이 아스퍼거이면서 서번트 신드롬인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서번트 신드롬이면서 저게 천재적이면서 사람들이랑 소통이 가능할 정도, 이 두 개가 잘 맞았다. 뭐 경도 자폐성 장애인이더라도 너무나 동화 같은 놀라운 거지만. 뭐 아스퍼머? 그 뭐요? 손 아픈 거? 아니요. 아스퍼거 장애라는 게 지금은 없어지긴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신의학회 DSM 지금 그거에 따라서 장애 그거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네. DSM 지금 5거든요. 근데 4TR까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 자폐성 장애가 따로 있고, 아스퍼거 장애라고 어느 정도 다 뭐 지능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진짜 사회성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아스퍼거 장애라고 했었어요. 근데 DSM-5가 되면서 그게 그냥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하나로 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구나. 네네. 저는 이걸 들은 지 얼마 안 됐거든, 이 자폐 스펙트럼이란 말 자체를. 그래서 아스퍼거,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 단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 뭐 그런 모임 하는데, 그래서 아스퍼거 장애 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했다고 들었었어요. 우리 애들은 저 자폐성 애들하고 좀 다르다. 우리 사회성만 좀 다른 건데. 저기에 묶이고 싶지 않다. 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 쪽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익숙하긴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깊게는 아니지만 살짝 쳐주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뭐 가정폭력, 세터민, 한부모 가정, 그리고 중증 자폐성 장애인을 출연시키는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이 우영우처럼 천재가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네. 뭐 도박도 이야기가 나왔고, 뭐 이런 가장 큰 로펌 두 대표가 뭐 여자, 이런 것들이, 네. 좀 감독이 지향하는 바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영우 아버지도 미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PC적, 그러니까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요. 퍼스널 컴퓨터. 네.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 PC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하는데, 이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개념인데, 이게 한마디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건데요. 흔히 예를 들면 뭐 디즈니에서 아니면 외국에 있는 그런 선두 기업들이 많이 추구하는 개념인데, 뭐 흑인 인어공주라든지 아니면 여성 히어로들,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색인종보다는 유색인종, 남성보다는 여성을 문화 작품들에서 서사의 중심에 놓는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호평도 많이 받지만 여전히 그런 백래시라든지 그런 반발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 보셨죠? 거기서 하나님이 흑인으로 나오는 게 그때 되게 센세이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들어가기 전에 혹시 주변에 장애를 가진 지인이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 지나왔던 사람들 중에 있을까요? 뭐 직접적인 지인은 저는 없는 편이고요. 네. 제가 그냥 그런 사회에 살았나 봐요. 그리고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되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다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못 봤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희 교회가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청년들 중에서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보다 약간 지적장애 지적장애 좀 있고 그러면서 약간 정신 착란도 있고 귀신이 보인다는 뭐 빨간 망토 쓴 아저씨가 보인다고 해갖고 내가 기도 좀 해보자 뭐 이런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죠. 어르신분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뭐 목발 짚고 다니셨는 이런 분들은 있지만 지인 중에는 약간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지만 안 받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왜냐면 그 약간 지적으로 사회생활 다 하지만 살짝 모자란 거. 살짝 안 되는 거. 굳이 낙인 찍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시대는 그게 되게 심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차별. 그렇게 굳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으로 이제 직업을 가시고 그래서 뭐 가정도 이루시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죠. 맞아요. 약간 장애 등급 그 뭐죠? 그 IQ? 네. 그 IQ가 너무 폭력적이잖아. 네. 이거 이하면 장애인, 이거 이상이면 장애인 아닌데 그냥 보기에는 1, 2점 차이는 티도 안 나는데 네. 그냥 그렇죠. 안 받아버리는 거죠. 뭐, 그 정도 있네요, 저는. 저 역시 송치민님과 마찬가지로 주위에 장애인 지인들은 거의 없고요.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친하진 않지만 그냥 아는 사람 중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분하고는? 그냥 인사만 했는데요. 예. 정말 그냥 얼굴만 아는. 어떤 장애가 장애? 있으셨어요? 그냥 좀 키가 작으셨고 그리고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가 장애를 엄청 심각한 장애만 생각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는 진짜 보기 드문 장애만 얘기한 거지 사실 또 있어요. 경계성 종양이 청신경에 와서 한쪽 청신경을 다 제거하셔서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있으시고 아예 귀가 이쪽에 청력이 0이야 0. 그분은 살다가 그렇게 된 거죠. 또 그분은 그러면 장애 등급이 나올 거 아니야? 나오죠. 그리고 제 동생의 절친의 어머님이 이거 얘기하면 약간 좀 그런데 팀5의 이동우 그 사람이 그 장애가 온 분이 망막색소병증. 아예 안 보이는 앞이 아예 안 보이는 분도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그게 진행성 안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야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게 이제 점점 터널처럼 보이다가 결국 그게 실명이 다치는 거야.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이제 전혀 안 보이는 분은 집 밖에 잘 안 나오시고 혼자 잘 못 나오시니까 못 보는 거고 그리고 귀가 한쪽 안 들리는 거 권사님은 그냥 안 들리는 거 말고는 너무 예쁘고 너무 사회생활 잘하고 계신 분이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귀가 한쪽이 안 들리면 그 사람들은 뭐 오른쪽 귀가 안 들린다.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왼쪽에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크게 얘기해줘야 되고. 요 정도의 배려만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장애인들이 그 휠체어 타시는 몸이 불편하신 그런 지체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 둘을 통칭해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많아요. 근데 지체장애가 많은 거는 성인 된 이후로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장애인 생각하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 또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 이 둘을 떠올리고 청각장애랑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율이 낮은 편이기도 해요. 맞아요. 장애라는 게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 이제 장애라는 우리 땐 등급이었지만 지금 70% 정도가 후천적이래요. 맞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상이에요. 사고나 질병 이런 식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 장애는 맞아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니까 되게 중증만 생각한 것 같아. 맞아요. 네, 맞아. 내가 지금 그거에 안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누구였지? 어떤 미국인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명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난 남자거든요. 백인 남자인데 나는 내일 흑인이 될 수 없다. 나는 내일 여자가 될 수 없다. 근데 나는 내일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시사를 하는. 제가 이걸 읽은 책이 생각났어. 기독교인의 일상다반사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면서 이런 거 나왔는데 예비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나는 예비 장애인인 거다. 제가 그 시즌 2에서 그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그 방송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장애인이 예전엔 안일 비해서 했는데 요새는 준비할 때 그 비자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장애에 대해서 장애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꼭 이 얘기를 마지막에 꼭 해요. 요즘에는 준비하는 거다. 근데 한번 어떤 자리에서는 그냥 막 웃으면서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되게.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죠. 내 가족 정도의 일만 돼도 조금 관심이 생기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내가 그게 돼야지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예비 장애인자 예비 시체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죽어가는 것인가 막 이런 나는 얘기하잖아요.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지금. 제일 가까우시네요. 그럼요. 이번에 뭐 기대 여명 이런 거 보니까 90 이런데 내가 이제 반 넘어갔는데 죽음을 준비해야 돼 이제. 수박님은 주변에 있으셨어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여가지고 그 반 안에 장애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같이 듣는 시간도 있었고 뭐 다른 활동을 할 때는 그 아이가 나가긴 했지만 한 그 고등학교 3년 중에 2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가지고 가까이에서 지냈었거든요. 무슨 장애?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지적장애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괜찮고 사회성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 혼잣말을 이제 교실에서 하니까 이제 오래 못 있고 이제 쫓겨나고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폐성장애 같은데요. 자폐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가 결국 막 조금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 결국 다른 데로 전학을 갔어요. 아마 특수학교 이런 데로 가지 않았을까.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 수박님하고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야. 저랑 2학년이 차이 나는데 제 밑에 학년부터 특수학급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박님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생겼어요. 2년째고 그래서 그런 자리도 잘 안 잡혀 있고 어쨌든 거기를 총괄하는 특수교사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 사실 특수학급은 좀 달라지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챙길 스타일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사실 막 맞고 왔어요. 그 애가 그 특수학교에서 맞고 저희 반에 와가지고 맞았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듣고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도 무시하는데 아니 왜냐면 그때는 장애 아이들 말고 우리 비장애인들도 의도 맞았 그러니까 그런 문화였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맞았죠. 네. 근데 그때는 또 장애인의 인권이 좀 지금보다 훨씬 덜할 때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특수교사들이 있을 시절이긴 했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 중에 이제 같이 장애 그런 단체에서 봉사활동하거나 그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런 사람들이 그냥 보통 비장애인 하고 섞여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조명 모임을 해갖고 뭐 GQS 같은 거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모일 때 늘 껴주죠. 물론 그 리더한테 부탁하고 그런 거 할 만한 그리고 거기에 그 조 구성은 좀 더 좋은 사람들을 구성을 보내야 돼. 안 그러면 뭐 제때면 뭐 나눔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러면도 안 나오는 그 새끼 보고 나도 마음이 어렵거든. 네가 그럼 교인이냐 이씨. 이런 게 있죠. 딱 봐도 장애인인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되게 기복이 되게 심해요. 일단 대체로 이게 조장이 리더가 와갖고 간식을 준비하면 간식을 막 먹고 저 가봐야 돼요. 그리고 가고 이런 거 있어요. 진짜 먹튀네 먹튀. 근데 그거를 어떤 애가 표현이
와갖고 간식만 처먹고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듣고 내가 되게 당황을 한 거야. 어떻게 장애가 있는 애를 저렇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 친구가 정말 저 친구 수준에 맞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조별 모임을 하고 그런 케어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나누는 그 리더도 너무 힘들어하는 게 우리가 나누는 얘기를 다 못 알아듣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진대. 네. 근데 이제 간식 먹고 튀는 애는 어차피 안 듣고 간 건데 또 아닌 여자애는 이렇게 앉아서 있지만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공감도 못해. 말이 어려운 거야. 오늘 설교 어땠어? 난 주중에 하나님 어땠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 나누면 저 요즘에 뭐 십자수 배우는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리더 입장에는 미안한 거야. 그 아이한테. 우리 다른 목원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바라고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써주자 하겠지만 그 애 자체는 이 모임이 재밌을까? 재밌을 거예요. 왜? 그냥 그 안에 상대가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유익하고 다 알아듣고 해야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어때? 우리 모임 재밌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단답형.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좋은 거죠. 그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300명 있는 청년이, 그러니까 20살부터 전까지 300명 있는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미고임처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사람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 우영우 보면은 이거 얘기되는 거죠, 내용도. 네. 스포일러 여러분. 우영우의 친엄마가 그러잖아. 네. 그 자폐 이런 거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서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느낌처럼 네. 뭔가 좀 더 길을 잡아주고 얘한테 눈을 맞춰주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가이드가 없었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담임 목사님 말고 우리 교회는 사이즈 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다. 이 정도 교회면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그 정도는 여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한마디로 특별한 조를 만든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리더들이 그 어떤 친구가 사회복지사여서 그런 걸 하겠다고 나선 애가 있었어요 한번. 그리고 얘가 번아웃돼서 교회를 몇 년 떠났어. 혼자 너무 힘든 거야. 안타깝네. 나눴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를 여러 명 그런 마음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을 4-5명 보내고 거기다가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뭐 2-3명을 보냈다고 해도 얘네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참 늘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거든. 교회 사이즈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크고 청년이 많으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요. 오지만 전혀 케어가 되지 않으니까 나가요 다시. 이게 그 마음을 모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안 되고. 안 돼. 1-2명 갖고 절대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는 사이즈가 커요. 그 저희도 청년부가 거의 400명 되는 건데 거기 안에서 몇 명의 이게 이제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야겠다고 한참 됐죠. 근데 그게 되니까 그분들이 이 장애인 부서를 열기 위해서 모인 어른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근처에 있는 특수학교에 가서 계속 실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봉사자로 가는 거죠. 거기 있는 봉사자로 가면서 배워오는 그러니까 거지.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 하고 하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잘 되고. 근데 확실히 거기는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 그거를 쭉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뭐 좀 청년들은 왔다가 번아웃돼서 나가기도 하지만 그거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코어 멤버가 있고. 우리 거기 안에서 하면서 되게 제 아는 동생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면서 여기 장애인 그 부모님들 가족들을 위한 걸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심리 쪽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 뭐 자서전 쓰기 이거를 막 무료로 막 하고 요즘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그분은 본인 주변에 장애인 가족이 없는데도 그걸 하시는 거야? 네. 와. 근데 1-2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아이들 하나에 교사 1명이 붙을 정도. 그럼. 네. 맞아. 그렇게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내가 정말 좋은 마음 먹을 때 우리 흔히 교회에서 쓰는 말 자기 이제 멘탈 좋을 때 자기 멘탈 좋고 뭐 교회에서 뭐 좀 봉사 좀 해볼까 해서 발 딛는 사람으로는 유지가 안 된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은 되지만 하나의 그런 봉사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중등부는 안 없어지겠지. 고등부는 안 없어지겠지. 그렇죠. 하지만 이런 장애를 섬기는 부서는 없어지겠죠. 코어 멤버가 사라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담임 목사가 아닌 이상 맞아요. 부교육자가 교회를 옮기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 이게 참 어려워. 맞아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그 교역자 안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어렵죠. 어렵지. 네. 왜냐면 여기 우영우 아빠가 사실 미혼부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지한이 아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남자는 아이를 출생신고를 못해요. 여자는 내가 낳았잖아. 그렇죠. 내가 낳았으니까 그게 있는 거야. 출생 확인서? 네.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미혼모는 가능한 거지. 내가 낳은 병원의 서류를 가지고 가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해서 나한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입양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남자는 이 아이가 그 사연에 있던 남자분은 뭐였냐면 베트남 분인가 필리핀 분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분이 애를 낳고 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야.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애 엄마를. 그래서 그 아이가 뭐 5살 이런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 뭐가 혜택도 다 못 받지만 그렇죠. 학교를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얘 아빠인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미혼부 저 출생신고 어떻게 한 거야? 그 생각을 잠깐 했고 되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였어. 근데 우영 아빠가 키우면서 되게 외롭다는 표현을 쓰잖아. 우영 아빠 되게 외로워.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는 딸하고 있으니까 외롭다라고 얘기하니까 와 저분도 저럴 줄 모르고 저 아이를 이제 또 스포잖아요. 낳기만 해 내가 키우고 너 눈앞에서 꺼질게 했을 때 저 아이가 이럴 줄 몰랐겠지. 그렇죠. 자폐는 그렇죠. 늦게 나타나죠. 자폐는 자폐 검사가 있어요. 언제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몇 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늦게 알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딱 뭐 유전자 검사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알 수가 없고. 네. 그치.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키운다고 자기 인생을 서울대 법대까지 나와갖고 할머니 말대로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은 상태가 됐는데 근데 이제 애가 자폐니까 되게 뭐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서 팽아가 이렇게 뭐 부캐 많잖아. 캐릭터 많은 그 남자. 네. 그 정도 자폐를 가진데 그 정도 재력이 되는 집이니까 쟤를 케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장애가 배경으로 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저는 이번에 이렇게 또 마라톤. 네, 전문직을 건드리고 싶었나 싶었던 게 전에 굿닥터도 의사를 했었고. 근데 이렇게 장애를 소재로 한 컨텐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영우든 굿닥터든 마라톤이든 뭐 이거 장애에 대한 게 어쨌든 주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그런 거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래도 뭐 이걸로 인해서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뭐 자폐라는 것도 좀 스펙트럼이 그런 뜻이구나. 저렇게 경중이 다르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거는 아주 작은 좋은 순기능이고 나머지는 다 소비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슈퍼맨을 보면 너무 좋잖아. 나 어렸을 때 슈퍼맨이었어. 저도 아이언맨을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 슈퍼맨이 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나온 거야. 우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자폐가 있다라는 첫 번째 영화가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레인맨이라는 게 있어요. 레인맨. 네. 톰 크루즈랑 그래 맞아요. 더스틴 호프만. 거기도 더스틴 호프만이 완전 천재 서번트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수학. 그런 걸 보면서 와 저 정도면은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도 괜찮겠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 엄청 다른 뭐 다른 순기능이 있어져서 그런 아이들을 막 알아가야지 이런 거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영화 했던 거 이병헌 나오고 피아노 치는 거 박정민이 무슨 블루스? 아니 우리들의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걔도 피아노를 겁나 잘 치게 나오잖아. 거기도 서번트죠. 거기도 서번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소비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들이 자아 성찰을 한다든가 뭐 삶에서 좀 더 뭔가를 저 순수한 사람들을 보며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커스가 비장애인들이 무엇을 깨닫는가에 대한 거가 있다고 해서 그냥 소비된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동화 예쁜 동화라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우영우의 자폐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고쳐지고 있어 지금. 말이 돼? 그냥 본 모습 나. 말이 돼? 어제도 키스하더만. 말이 돼? 상습적이 상습. 뭐 터치도 잘 못하던데. 이때는 괜찮은 거지? 아무튼. YQC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그 송치민님의 장애가 이게 순기능보다 소비되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 거에는 공감하는데 저는 일단 뭐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 집단 중 하나인 장애인들이 이 대중미디어에 전면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이게 뭐 장애 관련 이슈에 대해 공론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슈가 돼서 좋게 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 제가 그 레이맨을 보던 그 시절이 아니니까 네네.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SNS도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기능을 하게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거 제가 또 알고리즘이 또 그게 걸렸잖아? 걸려갖고 뭐 변호사 우영우가 저렇게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되게 고증이 잘 됐다. 뭐 자폐 이런 것들이 막 자폐 올라가면서 쭉 보는데 네. 아무래도 뭐 자폐 있는 그 장애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중간 에피소드가 그게 있잖아요. 네. 네. 사랑 달콤이 뭐 10화의 그 장애인 데뷔 욕한 거 아니시죠? 10화에 네, 장애인 지적 장애인이라며 여자애가 27인가 그런데 그 지적 수준은 13살? 네. 네, 그 여자애를 어떤 걔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돈도 쓰게 하고 뭐 모텔도 데리고 가고 이랬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부모들이 막 항변을 하면서 다 우영우 같은 게 아닌데 장애가 있는 애 사랑을 인정해 주라는 게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저쪽은 분노하지 않고 이쪽은 가십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지. 제가 만약에 내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있어. 그럼 거기 댓글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자궁을 적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임신에 대한 성폭행까지 내가 어떻게 못 막더라도 강간은 못 막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그런 아들이 있어. 그럼 12살을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도 지금 거든요. 중성화를 하죠. 중성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아이의 인권을 말하는데 내 아이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피해자를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막 너무 생각이 양가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잘 이야기하고 뭐 인터넷상에서 그냥 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로 갖고 간다면 되게 순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태까지 안 그러더만. 근데 뭐 일단 이 우영우로 인해서 뭐 우영우 드라마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뭐 글도 많이 올라오고 논평이나 그런 것들이 공론화가 되니까 이거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수박님은 그러면 장애를 소재로 컨텐츠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YQ채님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됐다고는 하지만 뭐 연구 결과나 통계가 나온 게 아니지만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학부 때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나 뭐 해외 뭐 레인맨 뭐 이런 거 장애인 영화들 좀 본 것 같은데 그런 영화들에 있는 사람들이 우영우처럼 특별한 상황에 장애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꾸 대중매체에 노출이 돼야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아예 머릿속에 장애인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건데 자꾸 이렇게 대중매체에 나오다 보면 이게 어찌됐든 뭐 부정적이든 아니든 그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우영우가 유명해지면서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좀 속상해했다고 해요. 뭐 에피소드에 펭수 좋아했던 분의 그 부모님처럼 본인의 아이는 장애가 중증이라 힘든데 같은 장애라도 다른 모습의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속상한 마음도 알겠지만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도 막 재벌들 나오고 막 전문직 나오고 부자들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평범하지 않은 소재들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 장애에 대한 것들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평범한 장애인의 삶을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도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심어 놓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냥 평범한 장애인의 삶을 다루는 미디어가 뭐가 재밌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병원에서 사랑하고 장애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장애가 뭐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장애인이 나와서 그냥 다른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죠.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미곰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인식 개선이라는 게 아까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PC적이라고 했는데 이 PC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그 원더우먼 있잖아요. 네. 원더우먼이 1940년대가 50년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작가가 가명으로 작품을 썼는데 그 심리학자인가 그래요. 하버드 교수였고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시대에 맞는 여성상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 원더우먼을 보면은 일단 여자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근데 그 만화를 보면은 그런 뭐 밧줄을 묶는다든지 채찍으로 친다든지 그런 BDSM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다 일부러 의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일종의 그 사람이 이 원더우먼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시대 상황과 안 맞으니까 실제 그 정부 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 책인 것 같다. 근데 그 사람 얘기하는 이게 선전전이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런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야지 지금 있는 어린 여성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자라나고 그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주체적인 여성상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선전전이다. 근데 저도 이 우영우가 같은 연속선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우영우뿐만 아니라 그런 PC적인 작품들이. 그래서 그래서 좋다. 어찌됐든 간에 뭐 나쁜 의견이든 좋은 의견이든 이렇게 씨를 심어 놓으면은 뭐 미국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이런 뭐 정말 뛰어난 그러니까 엑스트라 오더네리한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오더네리한 장애인들이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보신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장면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장면의 키스씬? 그거 말고 뭐가 그렇게 기억이 남지? 10번 돌려본 것 같은데? 저런 말을 저렇게 얘기하면서 뽀뽀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에피소드 전 사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피해자로 나오고 그 남자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제일 많이 기억나요. 사실은 그 여성이 14세, 13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했고 우리는 13세 정도의 아이는 되게 보호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6학년, 중1 뭐 이런 애들은. 근데 걔네는 또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로 이제 빙의를 하면 나는 이런 내 딸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돈도 뜯어가려고 그러고 마음도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내 딸을 지켜야 해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딸이 그런 지적장애가 있다면 자궁석출혈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교육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한 것처럼 근데 또 반대로 그 엄마가 너무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강간이냐 아니냐는 떠나서 강간을 당한 것도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또 되게 강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온실에 가둬놓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모의 모습이야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 내가 미국녀하고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통화하면서 나 이 장애에 대한 굉장히 양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영우 같은 이런 아름다운 동화를 보면 그래 우리 모두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맙시다 라고 배운 것처럼 장애인은 보호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했을까? 그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비장애인들과 섞여서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도 그게 좋다고 하고 이거를 좋아한다고 하고 또 뭐 장애인 그것도 나아지기도 한다고 하니까 사회성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자기네끼리 좋은 시설에서 어차피 저렇게 한 인생 살다 갈 거면 거기서 편하게 있다가 편하게 대우받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간과 재화와 돈과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위치라면 더 많은 교사들과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세워서 저 사람들을 사회로 데리고 나오는 게 좋은 걸지 아니면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 경층부터 중층까지 놓고 그 안에서 거기서 잘 행복하게 누리게 사는 게 좋은 걸지를 고민할 것 같아 나는 지금도. 사실 요즘에 그런 사회복지 쪽에서는 탈시설을 화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회가 준비가 안 되는데 자기네만 네. 탈시설을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점점 그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는 시설들은 줄어들고 갈 수 있는 데 적어지는데 부모님들은 좀 답답하고. 근데 요즘에 추세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 보호라는 단어가 또 그럴 수도 있나요? 제 동생이 저한테 뭐 얘기하다가 그래도 누나 나는 여자를 만날 때 제 동생은 한남충인 것 같네요. 그래도 좀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여성이든 남자에게 보호받고자 태어나진 않아 라고 얘기는 해요. 저도 그런 주체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되게 야 손 치워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에 대한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우라고 하는 게 맞잖아. 왜냐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게 예전부터 좀 많은 흔히 많이 하는 질문들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끼던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내려간 중에 넘어졌어 바닥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워드리는데요. 심지어 그런 적도 있고 같이 걸어도 가요. 그게 되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행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하인스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의 의사를. 또 시각장애인들은 원래 그냥 자기의 그 루트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 공간이 자기의 공간인데 누군가 자기의 신체를 건드렸을 때 거길 침해를 받고 되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장애인들 그렇게 쓰러지더라도 제가 혹시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는 꼭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장애가 있고 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도 물론 그런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지나가는 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들이 막 헤매고 있어도 선뜻 가서 막 도와주고 그러진 않아요. 뭐 지적장애인들이 먼저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까 전에 엄마가 너무 보호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 뭐냐면 요새는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른데 지적장애인들한테 그 자기 결정 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이번에 그 나온 상황에서 야 네가 결정해 네가 올바른 선택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되죠.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여성이 증인석에 서잖아. 네. 서서 뭐 달콤인지 뭐 걔가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영우한테 밝혔잖아. 네. 자기가 바리스타 학원에서 혼자 있으니 오세요라고 했을 때 근데 말한 것처럼 이제 미호님이 얘기한 것처럼 평상시 그 엄마가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거지. 그건 똑같이 제가 13살, 12살, 뭐 7살, 8살, 9살인 초등학생, 제 친구의 자녀들이 그 나이니까 걔네를 만나면요. 얘네도 자기가 왜 지금 화가 났는지
내가 지금 왜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명히 기분이 나빠. 분명히 지금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어떤 부분에 화가 나서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말하지 못해요. 근데 엄마들은 왜 말을 안 하니? 그 있잖아. 언어의 한계가 사고의 한계라고. 얘네는 지금 기분이 나쁜데 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기분이 나빠졌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 몰라, 짜증나! 이러고 방에 들어가면은 저게 이제 사춘기 바람 들어가갖고 이제 내가 속이 터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그 장애인 여성이 거기 나왔던 그 여성이나 13세애나 똑같은 거거든. 단지 얘는 장애가 있는 27세 여성인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우리가 얘가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싫어요,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 의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되게 막 궁지에 몰리니까 손등 막 긁다가 결국에는 또 막 우리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걸 보면서도 무조건 보호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어쨌든 교육적인 마인드로 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편을 수박님이랑 같이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13세에서 14세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참고하기 위함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27살의 여성이 13세, 14세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에서 옛날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과정에 맞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예전엔 특수학급이 없었으니까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13, 14세는 정신연령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다르게 생활연령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나이에. 근데 그전에는 아이들의 그 정신연령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 장애가 심하면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 그러면 평생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더하기 빼기만,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 빼기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결국 뭐 지적 능력은 하지만 결국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 텐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이 지능으로 그 사람의 나이를 판단한다라는 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13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 능력이 되면, 그러니까 생활 연령이 되면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13세들은 안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나이 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똑같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애들,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우리 아이들 그 고등학교에 맞춰서 한다고 교육과정을 만들었지만 그걸 못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고, 특수학교에는.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괴리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얘네들은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받아야 되고 무조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그렇죠. 그건 있지만 아까 뭐 누가 뭐 그 지적장애 있는 애가 헤매고 있는데 뭐 더 도와주지 않아. 저는 60세 아줌마가 헤매고 있어도 도와줘요. 언니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오지랖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지랖이 넓은 거 어디 가시는데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똑같이 대한다고 대하지만 내 마음에도 약간 차별이 있었겠지.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정규 그 보통 애들 학교 다니는 거, 뭐 초중고에 이 장애에 관련된 거에 대한 수업, 그러니까 비장애인에 대한 수업 같은 게 있나요?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워낙 학교 옛날에 다녔으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애들한테 이 장애에 대한 수업을 하냐고. 인식에 대한 수업은 있어요. 있어?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뭐 1년에 몇 번씩 뭐 장애인식 개선이나 그런 교육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 교육을 못 받은 세대네. 오히려. 저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이 어른들이 그걸 못 받았네요. 지금 애들은 제가 이제 안내견. 네. 안내견도 만지면 안 된다며. 네. 그것도 제가 애견인으로서 보다가 또 난 또 오지랖이 넓은데 그런 거 이제 보면서 막 또 뭐 어디 음식집에 뭐 개는 못 들어와 이런 걸 막 광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런 애는 진짜 호출나야 돼 약간 이런 사람인데 보니까 먹이 뭐
만지지 마세요. 네. 뭐 먹을 거 주지 마세요도 제가 관심 있어서 보고 아는 거거든. 그냥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걔네가 요즘에 이제 쫓기고 다니잖아요. 우리 네네. 테이블들이 네. 안내견입니다. 뭐 이렇게 네. 써 있고 그만큼이나 됐으니까 내가 아는 건데 오히려 장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옛날에 서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서 출근을 했어요. 근데 늘 나랑 같은 시간에 가는 시각장애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랑 4호선 서울역 내려가면은 한 플랫폼에서 양쪽을 타잖아. 그러니까 그분 나랑 반대 방향을 타는 분이긴 했는데 가면 이제 맨날 같은 데서 내려서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팔을 잡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팔을 잡게 해줘야 된다며. 맞아요. 그것도 그분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갔는데 이분이 약간 막 치고 막 그랬던 거야. 그리고 막 거기 가판대 뭐 파는 분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고 내가 팔을 잡았더니 팔을 빼서 내 팔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 또 그렇게 되게 그 작은 마음이 아니었던 분이었겠지? 보통은 막 됐어요! 이랬을 때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고서는 얘기하고 어디 가세요 근데? 저 약간 이런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세요? 매일 이렇게 매일 저는 출근하기 싫겠는데 매일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그분이 알려준 거지. 내가 어디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이런 나 같은 사람들 여기도 30대 중반. 30대 중반도 교육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중축에 있으니 이렇지. 인식이 아무것도 우리야말로 인식 개선이 안 됐네. 오히려 애들은 배웠지만 공부 안 한 놈들 어쩔 수 없이 네가 뭘 떠들어도 안 듣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거나 마음 알고 있고 마음이 그렇지만 원래 모든 걸 삐뚤게 하고 싶은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진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인식이 바뀐다, 문화가 바뀐다라는 건 되게 오랜 시간 필요한 거잖아. 근데 이런 게 되지 않았는데 그냥 시설만 자꾸 없애고. 그러니까요. 그들은 우리도 뭐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향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탈시설이 되는 지향점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은 아이들이 분리교육을 받고 있는데 같이 받는 통합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엄청 해요 요즘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근데 좋죠. 지향점으로 그렇게 가야겠죠. 같이 어울려 가는. 근데 지금 당장 교사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통합교육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분리교육이에요. 일반 학교에서 하고 같이 어울려서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상위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사 자격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몇 년을 더 공부해서 특수교사가 되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 아이들의 성적 그 평균으로 인해서 그 교사의 연봉이 달라진대요. 애들 특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완전 특수 아이들은 아예 그 평균값에서 뺀대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들을 좀 그 완전히 중증인 아이들 안 되더라도 경증의 특수 아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특수교사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수교사가 어떻게든 일반 교사한테 부탁해서 하는, 이게 좀 구조가 다른 거죠. 그것도 있어.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레포트 써야 되는데 아이씨. 아무튼 근데 사회복지사들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이 급여가 너무 적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급여가 일단 적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 정도 재원인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되지 않는 거죠.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그 급여를 많이 주면 좋다. 나라에서 수많은 보조금을 해주고, 우리 뭐 어린이집 가고 이런 거 다 애들 뭐 양육수도 하고 저저 하는 것처럼 보조를 해주면 좋아. 그러면 또 누가 얘기하겠죠. 저것들 돈 해주느라 내 세상이 오르는구나. 또 이런 얘기를 하겠지. 필요하면 해줘야지. 그거를 이제 안 하잖아. 세금 많이 낸다고. 다 결국에는 다 이기적인 거 우리가. 근데 사실 그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 쓰는 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도 어떻게 보면
몸 쓰는 일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육체 노동이 그러니까 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한데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니면 더 힘든 노동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게 상식적인데 그치. 우리나라는 동일 노동을 하더라도 회사가 다르면은 그렇지. 급여가 다르고. 대기업은 돈 더 많이 받고 중소기업은 돈 적게 받고 뭐 그런 맥락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더 많이 받아야지 이게 그걸 때문만 아니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그래, 사회복지사가 막 급여가 삼성만큼 돼.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하겠지,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죠.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케어하려니까, 그분들도 번아웃도 되지만, 사실, 이상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나도, 쉽게 말하면은, 치밀어 오는 짜증과 이 힘듦이 해소가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학대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학대라는 게 뭐 그런 거지만 화내고 짜증내고 뭐 이런 것도 학대니까 그래서 저 이 부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조금 답답하긴 해요. 내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 물론 제가 장애 뭐 꼭 도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일단 그들이 지금 이 사회에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사회 구조가 그들을 못 받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나조차도 인식이 이렇게 안 돼 있고, 내가 장애가 아닌 게 다행이고, 내 뭐 동생이 아이를 결혼할 거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이면은 곤란할 것 같고,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본인이 나이가 먹으면 자기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또 알고리즘에 걸려갖고 하나 나온 게 또 그거였거든.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한국은 그 엄마들 맨날 내가 하루만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그게 단골 멘트죠. 속상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수박님은 보신 에피소드 뭐가 가장 기억나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장 최근에 본 게 기억에 남긴 한데 가장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거는 3화 그 자폐인 동생이 형을 폭행해서 이제 사망했다고 오해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을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제 보는지가 다양한 시각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정명석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한테 그 사건을 주게 된 이유가 너가 자폐니까 너가 장애인이니까 그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너 보고 해.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고 자폐인 그 아들을 둔 그 아빠가 우영우 변호사한테 엄청 소리치면서 너도 자폐잖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뭐라고 했던 그 부분도 사실 그 아빠의 심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준호랑 길 가다가 이제 우영우가 후배를 만났는데 뭐 나누리였나요? 뭐 네. 그런 역시 선배는 그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이제 장애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는 거를 보고 저도 이제 좀 생각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네. YQ채님은요? 저는 송치미님과 마찬가지로 시파 그 지적장애인과 사랑 장애인 전문 제비 재밌게 저 이걸 중간간 에피소드라고 보는데 일단 다른 에피소드와 달리 이 에피소드의 특징은 우영우가 천재성을 발휘해서 사건 해결에 심화해야 되는 고래 모먼트가 안 나왔어요. 그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딱 사건 해결할 때 걔가 갑자기 고래를 보면서 거의 그 사건 해결하는데 바리스타 학원 저 방학에 오시면 안 돼요 할 때 한번 한번 빰 하고 근데 있었는데 그게 사건 해결에 실마리 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은 패소했고 네. 2년형 맞나 그럴걸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인 즉슨 영우가 변호를 맡은 제비가 진짜 무고한 피해자인지 아니면은 파렴치한 장애인 전문 제비이자 성폭력범인지 이 우영우조차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제가 뉴스엔주의에서 이 에피소드와 유사한 사건에 다룬 기사를 읽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자면 그 에피소드가 실제 사건이라고 네. 파가 하던데 그 사건을 얘기하는 아마 그 사건일 거예요. 한 교회 강도사가 있었는데 그 강도사의 교회에 지적장애 성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녀랑 얘기하다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강도사가 조사해 보니까 그 남편이라는 놈이 사회복지사 출신인데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들을 타겟으로 성폭행도 하고 돈도 뜯고 뭐 돈도 뜯었겠죠. 근데 뭐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 피해자하고는 자식도 있고 근데 결혼했다면서 한두 달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피해자를 여러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즐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는 지금 범죄가 드러나서 올해 1월 징역 25년을 선고받아가지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15년.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피해자들이 오히려 그 드라마에서처럼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 폭로한 강도사를 원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슬프긴 한데 자신과 같은 직접 장애인들은 이런 가해자 같은 사람이 아니면 비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는데 강도사 그 통로를 없애서 그래서 원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고를 듣고 우는 모습을 보고도 마냥 순수하게만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고 사랑보다는 이제 자신이 이 사람이 떠나면은 더 이상 이런 비장애인과 어울리지 못하겠구나라는 이유 때문에 슬퍼서 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예. 그냥 우리 비장애인들,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왜 안 헤어지나? 이런 사람들 있죠. 여성분들 뭐 지금은 있죠. 여자분이 피해자였으니까 여성분이라고 따지면 뭐 때리는 놈, 돈 빌려 갖고 돈 달라고 하는 놈, 여자가 일하는데 등쳐먹고서는 집에서 쳐놀고 있는 놈, 바람 피는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남자를 갈구하고 되게 그러기도 하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놈한테 당해놓고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나, 여기는 비장애인 애들도 그래놓고도 좋아한다고 하는 거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게 뭔가의 그런 결핍. 우리가 그런 비장애인 여성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애정 결핍. 뭐 어렸을 때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 이런 식으로 야 또 다 결핍이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갑자기. 그게 비단 그 사람들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맞아요. 다 존재하는데 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엄청 받고 있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도 자기 결정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엄마 저 친구 나가서 아니야 가지마 위험해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차피 그런 나쁜 제비새끼 같은 애들은 뭐 언제든지 있었던 존재들이니까. 그럼요. 인간 있을 그때부터 있었을 테니까 모두를 보호할 순 없지. 네, 저는 우당탕탕 우영우 대 권모술수 권민우 편. 네. 여기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봄날에 있어 최수연. 아니 저는 권민우가 너무 신경이 쓰여요. 쟤는 어쨌든 로스쿨 졸업하고 어쨌든 거기 세계에서 한 1, 2위 다투는 로펌에 들어간 변호사인데도 왜 저렇게 쫓기면서 왜 저렇게 마음이 간장동지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경쟁자라고 하는 게 그 뭐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결국에는 뭐 한 명은 계약이 안 되고 뭐 이런 계약직의 관계인가? 그러니까 1년 한 안 뒤에 뭐 나왔는데. 재계약할 거를 그 다음에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꾸 경쟁자라고 하고 뭐 이런 거 뭐 재계약 안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 걔 성격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권민우를 보면서도 그 대학교 로스쿨 다닐 때도 권모술수였다 쟤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권모술수라서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권민우가 왜 저렇게 됐는지 에피소드가 나올까? 안 나오더라도 감독이 좀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극강의 뭐 뭐 있을 것 경쟁 같긴 시스템에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영우처럼
우영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장애인들은 자기가 자기 밑에 깔린 사람 이런 사람인데 거의 자기랑 동등하거나 더 위에서 노니까 그거에서 납득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든 어떤 수를 써서든 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했는데 저렇게 뭐 갑자기 뭐 낙하산으로 온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에피소드 중에서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요. 자격지심. 근데 거기서 최수연이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로스쿨 1등인 네가 안 뽑히는 게 오히려 차별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권민우가 그렇게 화를 낼 건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나래비를 쭉 세우면은 우영우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가 내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 저 사람이 오히려 저 장애라는 걸 가지고 저걸로 베네핏을 받고 있고 내가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내가 권민우의 입장이 약간 이해가 된다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단편적인 예로 지금은 제가 뭐 시험이 끝났지만 임용고시 시험에 그 장애 전형으로 뽑는 TO들이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조금씩 나와요. 뭐 농어촌 이런 것처럼. 예. 근데 뭐 체육과 저는 대학원까지 체육 전공을 했으니까 걔 맨날 운동 엄청 뭐 빡센 운동하고 뭐 유도하고 막 하는데 운동하다 다친 것 때문에 등급 조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 사실 장애 전형의 커트라인은 일반 그 경쟁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럼요. 좀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장애인 진짜 뭐 시각장애인이든 지체 뭐 휠체어 타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건데 약간 애매한 애들이 그거를 해서 남들 진짜 몇 년 동안 공부해서 할 거를 진짜 자기 놀 거 다 하고 운동할 거 다 하고 했는데 1년 만에 막 되고 그걸 보고 주변 애들은 또 박탈감을 느끼고. 그치. 그게 또 그거잖아요. 여성 할당제?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옛날에 저 때는 대학 들어올 때 농어촌 전형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있고 농어촌이 있는데 문제는 농어촌으로 누가 들어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게 문제지. 맞아요. 일단 나야 인천 사람도 내가 농어촌은 아니었던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뭐 차별이나 역차별이나 이런 얘기를 쭉 들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농어촌 애들이 조금 공부하고 들어왔으면 억울했겠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생각은 또 제 주변에도 이제 부모의 관심과 부모가 그렇게 노력해주고 부모가 애써주고 관심 가져줘서 누리면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지금 제 두 번째 약간 그런 할렘 아닌 할렘처럼 이렇게 뭐죠? 계급이 생기는 게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여성분들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또 물론 연애에서 결혼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쉽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또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고 엄마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문화를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도태돼요. 외모로 문제가 아니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도태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거 보면 이번에 그 코로나 보면서 느꼈던 거야. 코로나 때 집에서 엄마 아빠 다 출근해서 중수 못하는 애들이랑 엄마가 맞아요. 딱 붙어있는 애랑 학원 다 돌리고 이런 애랑 완전 지금 격차가 큰 것처럼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도시에 살면서 나도 누린 게 없다 나는 노력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훨씬 많은 거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런 혜택이라기보다 그 정도의 계단 나보다 계단 한두 계단 위에 있어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출발선이 같다. 같이 나는 지게 엄마 아빠 있고 얘는 엄마 아빠가 태워주는 차 위에 있는데 출발선이 같다. 이렇게 따지면 박탈감을 느끼지만 권민우도 그렇고 내 건데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 것 같아. 다 내 거가 원래 아니었는데 이건 내 건데 쟤한테 뺏겼다라고 느끼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닌가. 우영우가 1등 했잖아. 1등 했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게 맞잖아. 근데
근데 당신들의 시각에서 얘를 장애인이라고 떨어뜨렸던 거잖아. 그래서 성적으로 보면 들어오는 게 맞잖아. 근데 그걸 이제 뭐 낙하산이니 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어제 어마어마한 만행을 또 저지르고 끝났죠? 그렇죠. 그냥. 근데 우리 이 방송 나가는 거는 또 한참 뒤라서. 그치. 끝났겠지. 끝났겠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권민우가 상징하는 게 지금 20, 30대의 그 노력형 엘리트. 왜냐면은 지금 권민우라는 캐릭터가 얘기하는 게 공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영우는 예를 자기는 여기 열심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왔는데, 우영우는 대표가 뭐 1등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대표가 꽂아준 거 아니냐, 공정하냐. 근데 공정하지 않다. 근데 그럼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정명석 변호사 얘기하잖아요. 왜 너는 그 조그만 거에는 분노하면서 왜 대표인 그 탄핵 아니야, 최수연. 최수연. 네. 최수연이 그랬구나. 최수연한테 뭐 너는 아버지가 부장판사로 괜찮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그치? 최수연이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권민우가 얘기하는 공정이,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공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준의 공정이 안 맞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분노해야 될 대상이 나한테 너무 넘사벽이면 분노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다가 한바다 대표한테 분노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만만하고 자기 할 만한 사람한테 그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뭘 분노 조절 장애가 마동석 앞에서 분노 조절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분노 조절 잘해. 그거랑 추성훈 앞에서 하면 내가 인정해준 거야. 공정인데, 그래 공정, 나 너무 공정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도 어차피 내가 바위에 계란 치기니까 그냥 내가 칠 수 있는 애 쳐야겠다고 하는 게 나 너무 옹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민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장애인이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 우영우 정도의 천재성과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실은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 목사님 말씀처럼 장애인들 우리가 받아야지 교회로서 하고 쉽게 쿡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많은 공동체의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분은 직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온다면 혹은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각자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장애가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몸은 좀 불편하지만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뭐 콜센터에서도 일할 수 있고 어디 뭐 산업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도 볼 수 있고, 많이 서서 만약에 다리를 못 쓰신다 그러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 그랬는데 월급을 똑같이 받고. 월급은 내가 주는 게 아닌데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만약 거기 권민우가 있다. 아니 나는 정수기 물도 갈고 청소도 하고, 근데 저 사람은 그 일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포도밭 읽고 성경에 나오는 그거는 포도밭 주인 마음이지. 내가 월급을 너를 200 준다고 했다가 190으로 깎은 것도 아닌데 네가 왜 난리야. 요즘 200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줘야 돼요. 나는 근데 또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옹졸해. 그러니까 또 실제로 이거를 사장님한테 가서 왜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너 휠체어에 앉아서 편하게 똑같이 돈 받으면 좋냐? 뭐 이럴 게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너도 휠체어에 앉게 해줄까? 만약에 내가 사장이야. 네. 사장이어서 너무 마음이 좋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좋은 돈 많은 아줌마. 정말 할 일이 많은데. 해서, 뭐 사회적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또 일자리를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우선은, 이건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우리 직원들이 겪어야 될 불편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직원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야죠. 아까처럼 장애인 인식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정확하게 해주고, 너무너무 듣기 싫은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세미나를 통해서 뭐가 되면은 뭐 보너스를 좀 더 주는, 오늘은 이런 거니까 먹고 그다음에 먹으러 놀러 갑시다. 이렇게 당연히 월급쟁이는 칼퇴근에 돈 많이 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토요일 나오라고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다. 물론 나도 우리가 도웁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저는 역할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역할이 부여받으면 좀 더 그 일에 대한 애정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게 이제 반대로 그런 거지. 너가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그 사람이 스스로 아까 내가 느낀 것처럼 지연이 너무 괜찮은 애야 이런 기분만 들어도 밖에 나가서 내가 그래서 되게 많이 돕고 그래 거드름 떨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스스로 되게 좋거든요.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라도 저는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뭐 사장 마인드가 좋아야지. 다니면서 자꾸 뭐 권민우가 자꾸 물 정수기 막 고마워 덕분이야. 이거는 윗사람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애가 있으신 분도 당연하다고 느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또 권리가 그죠 둘리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권리가 둘리가 되면 안 되잖아. 그 사람한테도 너도 똑같이 대우받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그런 힘이 없네.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 좋은 사장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수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지해서 저도.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게 당연히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돌이켜보면 너무 그 사람 외로웠겠다 싶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좋은 그런 제도적인 거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진짜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을 어디서 이제 잘 구성을 해서 이제 공동체에 접목을 시키면 잘 적응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와이쿠샤님은요? 가장 오너에 가까우신 분.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 어떤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은 가장 소외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그렇지. 거에 따라 사회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회는 그냥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그러니까 기레기 잘못도 있긴 한데 기레기 잘못도 있는데 걔네는 뭐 어차피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 이슈 메이킹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 전장현의 그 지하철 시위 그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그 장애인 새끼들 또 지랄하네. 또 오늘 출퇴근 또 좆됐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도 만약에 이렇게 시위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을 다 사용을 했는데 다 묵살이 됐으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아까 그 홍지민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평화가 좋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권리는 투쟁으로 다 얻어오진 거예요. 뭐 여성의 참정권이든 장애인도 지금 장애 엘리베이터 생긴 것도 사람 죽어나고 그리고 또 그 장애인들이 뭐 거의 오체 투쟁하고 버스 가로막고 지하철 가로막고 그렇게 싸워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자기 권리를 얻으려면 그 권리의 주체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 이슈가 되어야 되고 그 이슈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또 여론이나 그 힘이 몰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영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전장현 시위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무해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장현 시위하시는 분들은 유해하고 타락하고 짜증난다고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여기는데 사실 이 두 케이스는 다른 것 같은데 사실 본질은 같다고 그러거든요. 결국엔 다 둘 다 장애인인데 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방식이나 방향에서 차이가 나는 것 뿐인데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가지고 머리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잘 받아서 제도의 수혜자가 돼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전장현을 시위하시는 분들 그 장애인들은 운이 없어서 개인 택시나 장애인용 자가용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권 밖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권에서는 이들은 뭐
이들 말 안 들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밖에 이런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장애인의 권리는 지금까지 뭐 우영우 같은 사람 때문에 변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자연같이 이런 보통의 장애인들의 수많은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 확장되고 확보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영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 그냥 비장애인이랑 똑같이 대해주는 게 그들을 진정을 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님 얘기하셨듯이 뭐 그 하인즈 슈타이너? 하인즈 브레이크. 하인즈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제가 굳이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무슨 물건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뭘 물건이라든지 뭐 어디 도움이 필요할 때면 제가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졌든 간에 뭐 아무리 힘들어 보고 불편해 보여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죠. 아니 뭐 원체 힘들어 보이면 제가 먼저 가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기반 시설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